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안방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에서 피파 랭킹 96위의 팔레스타인과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습니다. 여당 내에선 의정 갈등 사태에 책임질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그간의 한일 관계 개선 작업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 서울에서만 6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잇단 화물차 추돌 사고로 모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비가, 그 밖에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국가대는 팔레스타인과 무승부를 거둔 홍명보 감독은 축구 팬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홍명보 감독은 오는 24일 국회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등에 대해 국회 현안 질의가 잡혔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최형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이 걸린 3차 예선 첫 경기 시작 7시간 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오는 24일 국회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 위 정인 및 참고인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에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뿐만 아니라 감독 선임 업무를 맡았던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불투명한 선임 절차를 지적했던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축구협회 운영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택규 회장과 김학균 대표팀 감독 등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안세영의 작심 발언으로 시작된 배드민턴 대표팀 선수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비롯한 제1한국인들을 태우고 일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우키시마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희생자만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데 일본은 최근까지도 승선자 명단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승선자 명부 일부를 확보해 80년 만에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1945년 해방 후 첫 귀국선인 일본 군함 우키시마호. 대부분의 탑승자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었는데 부산으로 향하던 배가 교토 앞바다에서 폭침을 당하며 귀향의 꿈도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일본 측은 5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3,000명 이상이 숨진 데다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다고 주장해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일본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진상규명 노력에 승선자 명부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情報公開請求によって開示された資料があります。でそれを私も厚労省に請求してこういう資料なんですけどね。こういう分厚いものが 일본 정부도 70여 개 명부의 존재를 인정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우리 정부에 넘겼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내부 조사를 마친 자료 19건을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통해 피해자 구제와 사건 진상 파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취임 후 12번째로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후 부인 6호 여사와 함께 방한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 민간인이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기소나 불기소 중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배터리와 충전시설의 안전기준 강화 등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조율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25일 만에 풍선 도발을 시작한 북한이 어제 저녁 또 쓰레기 풍선을 우리나라로 날려보냈습니다. 서울에서만 쓰레기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60건 넘게 접수됐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이딴 화물차 추돌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이시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앞 도로 위에 종이 뭉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의 잔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저녁 7시쯤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날리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밤사이 접수된 오물풍선 신고만 6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거하고 유사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다 가져갑니다. 이틀 사이 벌써 3번째인데 야구 경기가 열리고 있던 잠실 야구장에 풍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룡분기점 인근에서 4톤 화물차와 14톤 화물차 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에 트럭 2대 교통사고 났고 트럭 안에 사람이 갇힌 것 같다. 이 사고로 4톤 화물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14톤 화물차 운전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앞서 밤 8시 반쯤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포남교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추돌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고로 반대편에서 오던 SUV 차량 운전자 등 총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4시간 동안 고속도로는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성수품의 원산지를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산 한돈이라고 적어놨지만 알아봤더니 수입산 돼지고기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단속 현장에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의 한 정육점입니다. 돼지고기 목살에는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지만 냉동고에는 수입산밖에 없습니다. 단속반이 추궁하자 그제야 산지를 속인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할게요. 근데 진짜 딱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국내에서 몰랐거든요. 어제 오늘부터 제가 딱 수입하기 시작한 건데 국산 삼겹살은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지금? 국산 삼겹살은 지금 없죠. 하나도 없어요? 네. 경기 성남시의 정육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 감별 키트로 검사하자 한 줄 수입산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의 한 상점에서는 중국산 원료가 섞인 미숫가루를 국산으로만 표기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게 요 3개잖아요. 그래서 요 3개에 대해서 원산 조치를 해주셨으면 됐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한테 해주면 내가 개선을 하지.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기에 적발된 건수는 연평균 3,000건 이상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 왔는데 올해도 적발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겁니다.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인 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원산지 둔갑이 반복되다 보니 정부는 연휴 첫날인 13일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지난달 벌어진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일부 투숙객들이 건물에서 탈출하기 위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이 건물엔 탈출에 사용하는 완강기가 있었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완강기를 사용했다면 무사히 탈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번 리포트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강기 사용법 이상엽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화재가 집어삼킨 건물에서 한 여성이 뛰어내리고 에어매트가 뒤집힙니다. 곧이어 뛰어내린 남성까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객실에 완강기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완강기는 소방법상 2005년부터 의무화돼 있어 우리 주변 대부분 건물에 설치돼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그만큼 발견하기 쉬운 탈출 도구인데 스프링쿨러가 없던 부천호텔조차 완강기는 있었습니다. 완강기는 우물에 사용하는 도르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선 고리로 지지대와 속도 조절기를 연결하고 줄이 감겨 있는 틀을 창밖으로 던집니다. 틀이 지면에 닿은 걸 확인하면 이제 안전하게 탈출할 시간입니다. 겨드랑이 쪽에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인 다음 팔을 W자 모형으로 만들어서 천천히 벽면을 짚으면서 내려와야 합니다. 줄 하나에 의지해 내려가다 보니 끊어질까 하는 공포감이 들었지만 금세 안정감이 됩니다. 완강기 줄은 안에 철심이 들어있어 설계상 무려 390kg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완강기는 10층까지 의무 설치돼 있지만 그 위층에선 승강식 피난기로 빠르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 또는 승강식 피난기와 같이 피난기구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가까운 체험관에 방문하셔서 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 완강기를 비롯한 대피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전국에 있는 안전체험관이나 소방서를 방문하면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에게도 참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통보를 한 건데 문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검찰이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의 증인 신문을 앞두고 사건 피의자들에게도 증인 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 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진술을 거부할 때 검사가 판사에게 요청해 열립니다. 검찰은 신 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 참여하라며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에게도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걸로 출석에 대한 강제력은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증인 신문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기획수사라고 지적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은 영상재판 신청서를 제출해 다음 주 증인신문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추석 전 여론 형성을 위한 명백한 망신 주기 의도라는 건데 속도를 내는 검찰 수사에 맞춰 검찰청 항의 방문 등 대응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변수도 생겼습니다. 일부 강성층들이 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한 겁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법원의 증인신문 통지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라고는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 이런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기소하기도 전에 법원에 세워 신문하겠다는 건 망신과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친문계 의원들도 검찰이 희한한 방법을 쓰고 있다며 받아주는 사법부도 이례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허가해준 법원도 정략적 의도로 검찰의 의향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여사 가방은 선물, 사위 월급은 뇌물,
윤석열식 사법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런다고 민생 파탄과 국정 실패가 가려질 리 만무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개파 불문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책위도 본격 대응에 나섭니다. 검찰청 항의 방문 등 여론전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 오는 29일 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안 된다며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는데 단일 대우 흐름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간식을 중고 플랫폼에 되파는 사례가 발견돼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최근 판교 소재의 한 회사 내부 게시판에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징계 처리해달라는 글과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본이 올라왔는데요. 과자 모음 170개 일괄이란 제목과 함께 낱개로 포장된 과자와 사탕 등이 찍혀 있습니다. 글쓰기는 누군가 회사 탕비실 간식을 되판 거란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해당 회사는 간식을 중고 판매할 경우 엄중 조치를 하겠다는 공지를 올렸다고요. 아무리 무료로 제공된 간식이라도 소유권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항공기의 문을 열고 훼손한 30대 남성이 7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아시아나 항공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성에게 7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지난해 5월 26일 제주를 떠나 대구로 가는 항공기에서 비상구 옆좌석에 앉아있던 이 남성은 대구공항 상공 200여 미터 지점에서 하강하던 비행기 문을 임의로 열었고 그 바람에 탈출용 슬라이드까지 훼손됐습니다. 그의 범행으로 탑승객 10여 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겪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남성은 비행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필리핀 보홀은 잘 보존된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을 받는 곳인데요. 그중에서도 스쿠버 다이빙의 성지로 알려진 버진 아일랜드가 일시 폐쇄됐습니다. 바닷속 산호초에 낙서가 새겨져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현지 다이빙 강사가 SNS에 공개한 사진에는 바닷속 산호에 김과 민, 소윤 등 이름으로 추정되는 낙서가 여러 개 새겨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한국인이 쓴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지에선 폐쇄 조치가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제발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경기도 남부권에서 가장 큰 병원인 아주대병원이 응급실을 축소 운영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정부는 응급실 붕괴나 마비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현장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 앞입니다. 한 노인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노인은 혈중 산소 포화도가 60%대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지속되면 장기 부전이 오는 상황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인데 응급실에서 거부당한 겁니다. 지금 다른 병원이 알아봐야 돼요. 어디로 다른 병원. 지금 안 좋아요.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아가지고요. 사설 구급대원은 다른 응급실 찾는 걸 도와주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사설이 전화를 하면은 병원 쪽에서는 왜 병원이나 보호자들이 전화 안 하고 왜 지금 화성 남양에서 오신 거거든요. 다음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가 안 정해졌을 때 그게 문제인 거죠. 큰일이네요. 이제 막막하네 어디 가야 될지.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동탄 한림대나 분당 서울대나 근처에 있는 응급실 다 전화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락처를 알면은 저기 혹시 아시는 데 있으면 상담실 말고 응급실로 연결해 달라고 하세요. 병원 응급실은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현재 상황이 응급실의 붕괴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이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으나 이것이 의료 붕괴 또는 마비 이 상태까지 초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잇따르자 정부가 응급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찾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그 외 응급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합니다. 하지만 응급실은 인력 이탈이 계속되고 축소 운영까지 확산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앞서 보신 응급실 상황은 지방에서 더 심각합니다. 부산에선 공사장에서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구급차에서 1시간 넘게 수술할 의사만 찾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청주에선 버스에 치인 70대가 병원 13곳에서 입원을 거절당해 120km 떨어진 강원도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어서 안정모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축산시설 신축 공사장입니다. 지난 2일 오전 이곳에서 자재를 옮기던 70대 남성이 2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남성은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머리에 출혈까지 있었지만 구급대는 이송할 병원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10분 동안 인근 병원 8곳에 전화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9번째로 연락한 고신대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다고 답을 듣고는 50km 떨어진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10분 만이었습니다. 한시가 급했지만 이 병원도 의료진이 부족해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수술은 힘들 수도 있다고 미리 공지를 한 상태에서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 커버할 환자는 아니라서 다른 병원을 알아보던 중에 남성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4일 충북 청주에서는 오토바이를 몰던 한 70대 남성이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고도 응급실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장기가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청주권 4개 병원에서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응급실 수용을 거부당한 겁니다. 구급대는 다시 청주와 대전, 충남 소재 병원 9곳에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결국 청주에서 120km 떨어진 강원도 원주의 한 상급 병원에서야 가까스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4시간 30분 만입니다. 그때는 의식이 이제 떨어진 상태였죠. 처음에는 의식이 있었는데. 응급실 뺑뺑이 논란 속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이렇게 응급실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대통령실에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국회에서 포착된 인요한 최고위원의 문자 메시지가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웅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안을 재검토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의 1:1 비공개 면담을 통해 이러한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정 갈등 관련 인사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의정 갈등을 증폭시킨 책임 부처회장들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며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료개혁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요한 최고위원의 문자 메시지가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란 문자에 인 최고위원이 감사라고 답한 장면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겁니다. 민주당은 즉각 우리 국민들은 어떡하느냐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빽 있는 권력층은 의료 붕괴 상관없다는 뜻 아닙니까? 인 최고위원은 취재진에 집도의와 아는 사이여서 단지 수술을 잘 부탁한다고 한 것밖에 없다며 환자는 지인이 아니라고 청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오는 등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5선 김영선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에서 김해로 옮겨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권유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 여권은 또 괴담 공작이 시작됐다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해당 매체는 김 여사가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는 내용을 복수의 현역 의원이 봤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여사의 제안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라면 핵폭탄급 내용이라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대상에 총선 개입 의혹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은 또 괴담 선동이 시작됐냐며 어처구니 없단 반응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천은 당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참여한 공천관리위원도 MBN과의 통화에서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 대상자였다며 공관위에서 모두 결정 내린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렇죠. 경선. 김영선 전 의원은 MBN에 경남 지역 일부 의원과 지역구를 옮기자고 상의하고 당 사무총장에게 건의했었다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권에 날을 세워왔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자신도 제보를 들었지만 악의가 맞지 않는 완결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라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독재를 언급하고 탄핵을 암시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전날 연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괴담 세력을 탄핵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대신해 맞불을 놓은 셈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민주당은 고성과 야유를 보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부터 연이은 탄핵안과 특검법 발의, 청문회 전국을 꼬집으며 거야의 힘자랑에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 역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강조하는 한편 야권의 탄핵 공세는 괴담 정치로 맞받았습니다.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만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추 원내대표는 또 정치 퇴행 배경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라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신의 연설문에 가득 채운 내용들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고 본분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통상 교섭단체 연설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국정운영 동력을 얻기 위한 야당의 협치를 요구하지만 추 원내대표의 48분 연설에서 협치는 단 2번 언급됐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큰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이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의 핵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논의도 이루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강재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 고위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을 우려하면서 미 대선을 앞두고는 고강도 도발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어떤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 당국의 평가이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강도 높은 수위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처음으로 핵 위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초로 북핵 위협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의 토의를 실시함으로써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다만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Presidents Biden and Yoon have committed to the Sixth Extended Deterrence. Both are committed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러 간 협력 강화에 따른 대응 조치들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지지 선언에 미국 백악관은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 포럼에서 해리스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불출마하면서 해리스 지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Во-вторых, она так выразительно и заразительно смеется, что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у нее все хорошо. 이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엄청난 제재를 부과했다며 해리스가 잘한다면 그런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의 승리를 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이번 발언은 진심을 숨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전해지자 이를 대선 개입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Mr. Putin ought to stop talking about our elections, period. He shouldn't be favoring anybody, one way or another. The only people who should get to determine who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he American people. 백악관의 즉각적인 반발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지난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 선수단을 납치하고 11명을 살해한 뮌헨 테러가 52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뮌헨에 있는 이스라엘 영사관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요.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독일 수사당국은 뮌헨 테러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독일 뮌헨 시내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현지 시각 5일 오전 독일 뮌헨 이스라엘 영사관으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나치 문서센터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시내에 총을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경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낡은 장총을 소지한 용의자를 발견했고 총격전 끝에 용의자를 사살했습니다. Bestätigen können ist tatsächlich, dass der Täter jetzt identifiziert ist und es handelt sich tatsächlich um einen 18-Jährigen mit der österreichischen Staatsangehörigkeit nach meinem Erkenntnisstand, der in Österreich wohnhaft ist. 외신 등에 따르면 용의자는 급진적 이슬람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인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에 잠입해 선수와 코치 등 11명을 살해한 뮌헨 테러 추모 52주기 기념일에 발생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독일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이스라엘 영사관을 노린 것으로 보고 뮌헨 테러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ines ist klar, es gibt einen schlimmen Verdacht, weil es heute eben auch der Gedenktag, der Jahrestag des Attentats damals war bei den Olympischen Spielen 1972. 이스라엘 외무부는 총격 당시 이스라엘 영사관은 닫혀 있어 영사관 직원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제주공항이 붐비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2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환경 문제 등으로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지 9년 만에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제주국제공항. 승객들이 결항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 점 우선.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활주로에 멈춰서자 공항은 2시간 반 이상 마비됐습니다. 제주 유일의 활주로가 막히면서 대체편 투입도 어려웠던 터라 승객 수천 명은 사고 수습까지 발이 묶였습니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제주공항은 늘 북새통입니다.
1분 40초마다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매년 3천만 명이 찾다 보니 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됐고 9년 만에 기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포화 상태를 해소를 하고 지역 주민과 제주도를 찾는 국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성산읍 550만 제곱미터 부지에 3.2km 길이의 활주로와 항공기 28대가 머물 수 있는 계류장, 여객 화물터미널 등이 들어섭니다. 현 제주공항과 비슷한 규모로 연간 수용 인원은 1,700만 명이고 확장까지 이루어지면 연 2천만 명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 관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심의 동의하는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영 의사를 밝힌 지역관광협회와는 달리 시민환경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이 공시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제2공항의 구체적인 개항 시기를 정하지 않고 착공 후 5년으로만 예상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경제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경제법안을 조속히 다뤄달라는 요청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넘어 경제 법안을 조속히 다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올림픽 선수처럼 저희가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 회장은 첨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여야는 한 목소리로 반도체와 AI 산업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같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 영역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산업 분야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전력망 확충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전환, 탄소 제로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22대 국회는 상법 개정안 등 기업 관련된 법안이 쌓여 있어 경영계와 국회가 이번 소통을 계기로 산적한 현안을 풀어갈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매우 신중하게 꿀벌들을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치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 꿀벌들을 키우고 있는 거라는데요. 이라크로 가보겠습니다. 양봉가 무스타파가 벌통을 열어 신중하게 꿀벌 몇 마리를 수집통에 담습니다. 벌침을 통한 대체의학으로 난치병 환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건데요. 무스타파는 벌침이 현대의학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치료가 까다로운 류마티스에 효과가 있고 면역과 호흡기 질환 등에도 좋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류마티스로 고생하다가 벌침요법으로 완쾌한 환자도 있다는데요. 1997년부터 봉사의 개념으로 많은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벌침 치료를 해오고 있다네요. 아홀로틀이라는 동물을 아시나요? 도롱뇽계의 피터팬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린이나 소년이 되길 원하는 피터팬처럼 다 자란 이후에도 올챙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서 붙은 별명입니다. 아홀로틀을 만나러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특이한 생김새를 가진 도롱뇽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파루파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정식 명칭 아홀로틀입니다. 멕시코가 고향인 이 도롱뇽은 어릴 적 지녔던 외부 아가미가 성체가 되어서도 남아있어서 특이한 외모를 지녔습니다. 특유의 재생 능력으로 과학계에 관심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멸종 위기여서
멕시코 자원봉사자들은 개체수를 늘리는데 노력하고 있다네요. 고속도로가 트럭들로 꽉 막혀 있고 여기저기서 경적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콜롬비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입니다. 콜롬비아의 운송업자들이 보고타로 향하는 주변 도로를 차량으로 막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료 가격 인상에 항의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른바 트랙터 시위를 펼치는 건데 교통 인프라가 막히자 시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도 강경 대응을 방침한 터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올해로 서거 100주년을 맞은 푸치니의 명작 오페라 토스카가 한국 팬들을 찾아왔습니다. 또 투명한 화면의 디지털 캔버스가 프리즈 서울 2024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처음으로 한국 팬들에게 공개됐습니다. 금주의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입니다. 19세기 이탈리아 로마를 무대로 하루 동안 펼쳐지는 세 남녀의 뜨거운 사랑과 비극적 결말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토스카는 라보엠, 나비 부인과 함께 오페라의 거장 푸치니의 3대 걸작으로 꼽히는 명작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와 한국인 최초로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 주역을 맡은 임세경이 주인공 토스카 역으로 환상적인 아리아를 선보입니다. I'm going to sing Tosca, one of the most beautiful and powerful role I ever sang in my life. 한국 수묵추상의 거장 고 서세옥 화백의 행인이 디스플레이로 재해석됐습니다. 서도우 미술가와 서울호 건축가 형제가 아버지의 작품을 투명 올레드 TV로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한 겁니다. 무한대에 가까운 TV의 명암비를 통해 수묵화를 원작으로 하는 이번 작품을 섬세하게 담아냈는데 전시장 입구부터 뒤편까지 한눈에 투과해 볼 수 있도록 작품을 겹겹이 배치해 마치 공간 전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구성했습니다. 평면회화인 원작을 짧은 애니메이션 형태의 미디어 아트로 생동감을 부여했는데 투명 올레드 TV와 올레드 에보가 겹쳐 재생되는 영상은 관람객에게 색다른 입체감을 선사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와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지금은 주로 중북부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5mm 안팎으로 약하게 내리다 오전 9시를 전후해서 잦아들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 불시에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20mm씩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은 한낮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은 23.9도로 어제 아침보다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창원 27.3도, 제주는 25.5도로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는 32도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늦더위 속에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